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일어나야 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지로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나약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20세기의 한 철학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몸일 수 있다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몸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리스 메를로퐁티였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다. 1908년 3월 14일 프랑스 로슈포르의 작은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메를로퐁티가 5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 3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어린 메를로퐁티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습니다. 더 힘든 것은 몸이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병약한 아이였는데 자주 아팠고 학교를 쉬는 날이 많았으며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축구를 할 때 메를로퐁티는 교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몸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았지만 메를로퐁티는 늘 몸을 느꼈습니다. 아픈 몸, 약한 몸, 말을 듣지 않는 몸을요. 18살에 파리의 명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서 메를로퐁티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장폴 사르트르였습니다. 사르트르는 똑똑했고 말이 많았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메를로퐁티는 조용했고 신중했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랐지만 친구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밤새도록 철학을 논했고 세상을 바꿀 꿈을 꿨으며 서로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치적 견해 차이로 결별하게 됩니다. 1930년대 메를로퐁티는 독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을 읽었고 마르틴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에 빠졌으며 새로운 철학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과 다른 길을 갔는데 바로 몸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메를로퐁티는 프랑스군에 입대했고 중위로 복무했습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했고 메를로퐁티는 레지스탕스에 참여했습니다. 지하신문을 만들었고 은밀히 저항 활동을 했으며 매일 체포될 위험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메를로퐁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몸을 숨기고 밤에는 글을 썼으며 틈틈이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1942년 박사 논문 행동의 구조를 완성했는데 여기서 그는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동물의 행동도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구조였습니다. 쥐가 미로를 통과할 때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은 기계적이지 않았고 항상 의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파리는 해방되었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으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의 메를로퐁티는 그의 대표작을 출판했는데 제목은 지각의 현상학이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5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고 문장은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혁명적인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를로퐁티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는가? 데카르트 이후 서양 철학은 마음과 몸을 분리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고 몸은 기계 같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은 나의 본질이 생각하는 정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몸은 단지 정신이 거주하는 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정신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정신이 세계와 만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커피잔을 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데카르트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정신이 커피잔을 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뇌가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움직여서 손이 잔을 짚습니다. 정신 신호, 몸의 순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커피잔을 집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을 의식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짚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자동으로 잔의 크기에 맞게 벌어지고 힘을 조절하며 부드럽게 짚습니다. 심지어 잔이 뜨거우면 본능적으로 손을 뗍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몸이 알고 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몸의 지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걸을 때 당신은 왼발을 들고 앞으로 내밀고 땅에 딛고 이제 오른발을 들고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으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냥 걷습니다. 몸이 알아서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계단의 높이를 눈으로 재지 않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만약 계단 하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높다면 당신은 발을 헛디디며 놀라는데 왜일까요? 왜냐하면 몸이 이미 일정한 리듬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몸의 도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은 세계에 대한 일종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 지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세계와 조화롭게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핸들을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아야 하는지, 사이드미러를 언제 봐야 하는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운전이 끝나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옆 사람과 대화하고 심지어 커피를 마십니다. 차가 몸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주차할 때 차의 크기를 정확히 느끼고 좁은 공간에도 능숙하게 들어갑니다. 차와 내 몸의 경계가 흐려진 것입니다. 메를로퐁티는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 처음에는 지팡이가 손에 있는 이물질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지팡이가 팔의 연장처럼 느껴지고 지팡이 끝으로 세계를 느낍니다. 돌을 만질 때 손이 아니라 지팡이 끝에서 돌의 감촉을 느낍니다. 몸은 확장됩니다. 도구는 몸의 일부가 되고 세계와 내가 만나는 경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메를로퐁티는 말합니다. 무기력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세계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고요. 평소에 당신은 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몸은 투명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출근하는데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몸이 드러납니다. 두통이 있으면 머리가 의식되고 배가 아프면 배가 의식되며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의식됩니다. 몸이 더 이상 투명하지 않고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지쳤을 때 몸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무게를 느낍니다.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걷는 것이 힘들며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의식적인 노력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세계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평소에 몸은 세계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뤘는데 지금은 그 조화가 깨진 것입니다. 세계가 멀어졌고 낯설어졌으며 심지어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메를로퐁티는 1차 세계대전 군인들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슈나이더라는 환자를 분석했는데 그는 뇌의 파편을 맞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슈나이더는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기 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코를 만져보세요 라고 하면 못했습니다. 코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 주위를 더듬거렸지만 코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기가 슈나이더의 코에 앉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주저없이 손을 올려 모기를 쫓아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코의 위치를 알지 못해도 몸은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코를 만져보세요라는 추상적 명령은 못 따랐지만 모기를 쫓는 구체적 상황에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이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몸의 지식은 머리의 지식과 다르다고요. 몸은 생각하지 않아도 알고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하며 추상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반응합니다. 슈나이더가 잃어버린 것은 추상적 태도였습니다. 상황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능력,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능력,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태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직접 반응하는 능력, 몸으로 아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점점 추상적 태도만 사용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기력이 옵니다. 머리는 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몸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를로 퐁티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지만 그의 철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마음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몸이 무겁다면 그것은 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몸의 경험부터 시작하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5분만이라도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햇빛을 쬐십시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물을 마시십시오. 천천히 물의 차가움을 느끼면서 마시십시오. 잘 자십시오. 침대에 누워 몸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이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몸과 세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메를로 퐁티는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보고, 걷고, 만지고 버텨왔다고요. 몸의 리듬을 되찾으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셋째, 완벽한 이해를 포기하십시오. 메를로 퐁티에게 세계는 완전히 파악될 수 없습니다. 항상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을 완전히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항상 어느 한 각도에서 봅니다. 정면에서 보면 옆모습은 안 보이고 옆에서 보면 정면은 안 보입니다. 모든 각도를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게 알지만 충분히 압니다. 애매하게 파악하지만 관계를 맺습니다. 세계는 이렇습니다. 완전히 투명하지 않고 항상 어떤 면은 숨겨져 있으며 언제나 더 알아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경험하십시오. 1952년 메를로 퐁티는 콜레주드 프랑스의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명예였고 가장 어린 나이에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강의했고 책을 썼으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그의 말에 집중했으며 강의가 끝나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사르트르와 결별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이었는데 사르트르는 소련의 공산주의에 동조했지만 메를로 퐁티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깊이 상처받았고 외로워했으며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961년 5월 3일 아침 메를로 퐁티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책을 쓰고 있었는데 제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고통이 엄습했으며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53살이었습니다. 너무 이릅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책이 많았고 아직 할 말이 많았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정리해서 출판했는데 거기에는 메를로 퐁티의 마지막 생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를로퐁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계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항상 어떤 면은 숨겨져 있으며 그 숨겨진 면이 보이는 면을 가능하게 한다고 썼습니다. 마치 몸처럼요. 몸은 대부분 의식되지 않고 투명하게 작동하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이지 않음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세계를 보지만 눈 자체는 보지 못합니다. 손으로 만지지만 손 자체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메를로퐁티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몸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그는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지각하고 지각을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그는 애매성을 인정했습니다. 세계는 명확하지 않고 언제나 불확실하며 완전히 파악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메를로퐁티의 철학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는데 생각이 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는 환자의 몸의 경험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장기의 고장이 아니라 몸과 세계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에서는 몸의 표현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춤, 연극, 행위 예술에서 몸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현대 신경과학은 메를로퐁티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뇌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상태가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를 바꾸면 기분이 달라지고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며 걷기 시작하면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메를로퐁티가 70년 전에 말한 것을 과학이 이제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의지가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메를로퐁티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미 몸으로 세계에 던져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보고, 걷고, 만지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피로는 생각보다 먼저 몸에 쌓입니다. 몸이 먼저 멈추려 할 때 우리는 그 신호를 마음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면 세계와의 관계가 먼저 흐려집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감당해온 삶의 무게가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회복은 의지를 다그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몸의 리듬을 다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마음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셔도 괜찮습니다. 5분만 걸어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면서 물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 맛을 음미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몸의 무게가 매트리스에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메를로퐁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있다. 세계는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몸을 통해 세계와 만나고 세계를 경험하며 세계 속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무기력할 때 세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단지 몸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뿐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천천히 작은 것부터 몸의 리듬에 맞춰서요.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